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홍성국 대표님을 모시고 홍성국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넓은 통찰력, 깊은 어떤 해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위기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좀 국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거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뭐 기업하는 사람들부터 뭐 장사하는 사람, 뭐 일반 샐러리맨까지도 워낙 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은,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먼저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런데 진단과 처방을 잘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어렵다는 거는 한국은 이제 내년이 되면 네. 한국이 경제 개발을 1961년부터 했어요. 네. 내년에 2020년이 되면 만 60년이 되죠. 채우는 거죠. 회갑이네요. 네, 회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성장한 국가예요. 네. 한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 없습니다. 앞에 30년은 일본과 대만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이랑. 근데 30년 지나면서 일본은 버블이 깨졌고, 네. 중국도 그냥 슬금슬금 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대만도 중국으로 경제가 흡수되면서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2%가 작아 보이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8%, 9%를 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죠. 요즘 언론에서 일본이 잘 된다 하는데 일본이 작년도에 0.9% 성장했습니다. 올해 뭐 0.7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2%가 저는 낮아서 위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네. 문제는 5년 후쯤 되게 되면은 정말 성장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난 60년간 쌓아왔던 많은 이점들이 사라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상의 판이 그 이전에는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였는데 지금부터 수축사회로 가니까 한국의 경제 구조는 팽창사회에 익숙한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이쪽에 수축사회가 되니까 이게 판가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위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성장률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렇죠. 거. 성장률도 그렇고 경제 구조도 그렇고. 구조. 설명을 드리면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를 주도한 산업은 4개 인더스트리예요. 그게 소재. 네. 소재가 이제 큰 인더스트리, 소재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철강, 화학, 정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산업재라고 있어요. 기계, 조선, 건설, 운송. 네. 다 세계적인 회사들, 한국.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인더스트리, IT 인더스트리. 4개 인더스트리. 요게 한국을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4개가 전체 제조업의 한 70% 돼요, 매출에.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용만 200만 명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자동차도. 그러니까,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다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는데, 이 세계적인 기업들을 중국이 지난 20년간 다 똑같은 공장을 다 져버렸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이 2배로 된 거예요. 네. 2배로 되다 보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거는 딴 나라들이 따라올 때 우리가 도망갔어야 된다. 못 도망가고 제자리 있다 보니까 다 추월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떡하냐 이게요. 이게 한국 제조업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고, 네. 이제 그게 수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자주 경험해요. 네, 자꾸 네. 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그러니까, 연속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베이비 부머들은 수출이 어떻게 줄지? 우리는 항상 늘어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거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무슨 뭐 정책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인데 자동차를 거의 1,000만 대 가까이 만들어요. 미국은 3억 3천만인데 자동차가 얼마 만드냐 얘기해요. 다 수입하잖아요. 1,000만 대 우리보다 조금 더 만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그렇죠. 네? 중국은 14억인데
3억 3,300만 대 만들어요. 3,300만 대. 야. 우리가 인구 대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 1위국일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독일이 좀 더 많을 겁니다. 독일이 좀 많고, 조선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5천만 명인 나라에서 전 세계 배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줄었다고 이상하다면 뭐가 이상해? 당연하지. 그게 이상했던 거지. 운송, 아까 산업재에서 기계, 조선, 운송. 기계는 우리가 안 되고, 조선 세계 1등 했잖아요. 완벽한 1등 네, 했죠. 그렇죠. 90% 1등을 해봤잖아요. 운송도 우리 해운을 따지면은, 해운이 한국이 세계 뭐 3, 4위권에 있던 나라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해운업이 이제 그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못 해갖고서 이제 뒤로 확 밀려났죠. 그렇죠. 망했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4개 인더스트리에서 문제가 벌어요. 건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해외 건설 가서 무너진 지, 해외 건설 때문에 무너진 지 지금 한 7, 8년 됐잖아요. 건설회사들 옛날 말 못하고 이제 아파트로 돈 벌지만 해외 가서 별로 못 벌어요. 운송, 우리나라 비행기, 자동차에서 지금 아시아나도 지금 힘들어갖고서 대주주가 좀 문제가 생겼었고, 대한항공도 뭐 경영권 문제가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이었는데 점점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가 항공한테도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주도에 5만 원짜리 항공권 있는데 제 아들 얘기로는 뭐 2만 원짜리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일별로 앱들에 의해서 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KTX가 5만 4천 원인데 5만 4천 원인가? 한 뭐 그쯤 돼요. 5만 얼마인데 어떻게 제주도가 싸냐 이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력사는 다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국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이 다른 먹거리 찾는,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 오래 달리는 거죠. 오래 달리니까 힘에 붙인 거죠. 바로 그게 지금 한국의 제조업의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가 뭐냐라는 게, 그게 내수 산업과 관련된 뭐, 섬유이복이라든가 음식료 먹는 거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의약,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문제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이 산업에서는 더 크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 산업은 어떻게 되냐?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단단히 다주고 굉장히 더 튼튼한 회사가 돼서 독보적인 회사로 유치를 하나 양적인 성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서 적응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또 반대로. 너무 낮으니까. 낮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산업들은 포스코 같이 되면 돼요. 철강 세계 품질 1위, 생산성 1위. 포스코 최고잖아요. 생산성하고 품질하고 뭐 하니까 포스코 거는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포스코가 세계 1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제품들이 뭐 플라스틱이 세계 1위냐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IT는 너무 많이 바뀌니까 뭐 계속 따라가야 될 거고 자동차가 그럼 우리가 품질로 1등이냐? 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의 재편에서 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나가야 되고요. 내수는 이제 내수의 변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온라인이고요. 온라인의 비중이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영업까지 오는 건데 우리나라 내수가 700조예요. 딱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쓰는 돈이. 그리고 물건을 사는 데서 물건을 도소매 마트니 뭐 이런 사는 게 470조예요. 그 중에. 700조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계부채가 1,550조예요. 그러면은 대출금리 4%로 잡으면 60조. 네? 그러면 지금보다 가계부채가 반으로 따지면은 30조만큼 더 쓸 수 있죠.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데 한국같이 사교육에 돈 많이 쓰는 나라 봤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심각하죠. 예, 요즘 제 후배들 보면은 번 거 다 쓰는 게 어디다 쓰나 봤더니 애들 사교육비, 그 다음에 집을 또 빚내서 샀으니까 이자 내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자 원금 상환 해야죠. 경조사비 내야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소비나 이런 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내수가 사는 방법이 뭘 해도 어려워요. 왜? 인구가 더 이상 안 느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점점 줄고 있죠. 아직 안 줄었고 이제 줄 거고 더 늙어가잖아요.
저만 해도 돈 쓰는 게 뭐 있나 하면은 뭐 식사비하고 술 한잔 하는 거 이외에 쓸 게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 소비가 들어가면 더 줄을 텐데. 그런데 온라인이 들어와 있고 가계부채도 이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국만의 특성이죠. 경조사비도 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해외 소비가 여행 가서 35조 정도 쓰죠. 1년에. 35, 내수가 된다라고서 뭘 내수 부양책임, 부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제주도 가는 것보다 저기 어디죠?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비용이 더 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용은 싼데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나라가 안전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을 더 높여놓죠. 안전을 더 높여놓고 진짜 우리나라 그 내수에서요. 한국 사람이 35조를 나가서 쓰고 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쓰는 게 19조인가 그래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그럼 외국인이 와서 더 쓰게 만들면 되잖아요. 한국에 뭐 볼 게 있냐 하는데 이제는 여행 가서 관광은 한 번 보면 땡이죠. 그렇죠. 근데 맛있는 것, 안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 왔을 때 아주 편하게 해주고 하다못해 전철 탔는데 뭐 제가 이런 아이디어 한번 냈어요. 1호차는 베트남어로 한다. 베트남어로 다 방송하고 2호차는 중국어, 3호차는 뭐 일본어, 4호차는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가져왔다는.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하더라도 안에 안내편이라도 자세히 써놓으면 사람들 입장에서 편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내수를 살리려는 노력은 외부에서 먹어야지 내부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무인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뭐 전화만 하면 배달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수에서도. 그러네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불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정부가 여기서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한 5천 원 내리고 근무 시간을 60시간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 하나하나들 서로 생각들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를 유발해야 돼요. 그럼 멀리 보고 우리 뭐 미세먼지 같은 환경에 대한 투자 이런 거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건 후손도 쓸 수.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도로 만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인천에서 뭐 붉은 수돗물 나는데 수도관에 녹 안 쓰는 거로 직경이 예를 들어서 5cm 끄면 10cm로 확 늘려갖고 통일되면 또 인천에 사람 많이 살 거 아니에요. 확 늘려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화재 이런 거 해서 화재 감지 장치를 지하도나 큰 고층 건물 더 많이 나서 철저하게 지킨다든가 안전에 대한 투자라든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부는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복지국가랑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꽤 되거든요. 250조인가? 엄청난 250조는 아닌데 꽤 많아요. 근데 이 돈들이 저는 너무나 잘못 쓰고 있다라고 봐요. 딴 나라는 이런 거죠. 네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해도 어디 가서 잠잘 때 있고 먹고 살게는 해준다. 더 벌고 못 벌고는 경기 상황에 따른 거고 네가 노력하기 따릅니다. 요 기초복지 요거를 한번 견고하게 해놓고 나머지들은 좀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아까 산업 포트폴리오 기술 개발 계속하고 내수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수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내수 시장이 우리 자체적으로 커지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면 과거처럼 다시 수출을 통해서 이제 뭔가 수익을 더 많이 국내 총생산량을 좀 늘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다 공급 방향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1인 국내 총생산량을 그 주로 차지하는 게 이제 주로 그 제조업 분야, 뭐 농업이라든가 무슨 서비스업이라든가 이쪽 분야는 좀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를 좀 키우면 이게 좀 더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내수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얘기죠. 농업을 키운다는데 우리나라 농업 인구 충분히 줄어 있고요.
근데 농업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게 국민 먹거리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사이즈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농업 생산품의 품질을 높여서 유기농 뭐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되겠죠. 지금도 일본을 일부 하고 있는데 네네. 농업이라는 게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은 이게 키오스크가 돼서 서비스업에서 뭐 부가가치 창출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여행 얘기를 한 이유가 네. 뭐냐면 없던 수요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없던 수요를 만들어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비스업 발전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공유 모빌리티 한다는 거 있죠. 네네. 그거 하면 일자리가 더 줄어요. 그렇죠. 택시사들 줄죠.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그럼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면 좀 할 말이 없죠.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는데 국가 전체에서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리쇼링이라고 한국 기업이 해외를 나갔는데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많은 비용이 낮춰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요즘 미국이 공화당 정부 때마다 각종 혜택을 줘서 들여오게 하거든요. 잘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니네 빼돌린 돈도 내가 눈 감아줄게. 따놓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예를 들면 파이가 더 키워야 된다. 그럼 어떡하냐. 지금 우리나라 간척지 땅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산업용 그 전기료가 제일 싼 나라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 전기료 제일 싸요. 그래서 요즘 국민들 전기료 낮춰달라는데 아무도 신문에 안 나오는 얘기가 산업용 전기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끝나면 말 나오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용수 풍부하잖아요. 네. 물 풍부하죠. 전기 풍부하죠. 도로 최고로 잘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공장을 줘요. 네. 우리는 나갔던 기업에 금리도 우리는 낮은 편이에요. 돈 다 꺼줬어. 그럼 남은 건 이제 인건비인데 요즘 스마트 팩토리한테 인건비가 뭐가 중요해? 그죠? 그렇죠. 사람 줄었죠? 예.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세금 남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아니죠. 세금도 딴 나라랑 비슷하게 해주면 한국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들어와서 하게 하려면, 예, 그렇죠. 딴 나라랑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굳이 거기 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중요한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경쟁력 많이 상실돼 있는데 북한에다 갖다 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발전 모델이 있고요. 거기다 북한은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 출발할 나라 아니에요. 최근에 짐 로저스가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책을 냈잖아요. 네. 읽어봤는데 참 안 사시는 게 좋겠다. 그동안 한 얘기 그냥 대충 짜집게 해놨는데 제가 하던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개방되면 산업혁명을 중국은 3차 산업혁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2차 산업혁명에서 산업화를 시작한 거는데 북한은 4차부터 시작한 거가 제일 빨라진다고. 예,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되는 거고 그런 간척지 같은 것도 활용도 각각의 이해관계만 따져 조금 더 제한하게 되면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걔네가 와서 세금 내면 없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전기도 쓰고 하다 보면 거기 종업원들이 뭐라도 밥이라도 사 먹고 하면서 경기가 부양되고 그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도 부동산 가격도 좀 올라가게 되면 다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거지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력이 세지는 거지. 이거는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거는 안 돼요. 어려우니까 네네. 없던 소비자, 없던 거죠. 네, 없던 그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철 얘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은 시내에 단체여행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죠. 자유여행으로. 네,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국이 그렇게 편하대요. 근데 더 편하게 왜 못 해주는 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에요.
중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요즘 보면 이슬람권에서 무슨 가족 단위 한 20명씩 거기 식구가 많잖아요. 자유에 온 것도 봤어요, 내가. 흥미로워 갖고서 이렇게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한 사람은 가자 하면 식구들 쭉 따라오고 애들까지 하는데, 이걸 좀 더 잘해놓으면 더 편리하겠지만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겠네요. 없던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답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대표님, 그 현재 우리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 보유금이 950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점점 쓰지를 않고 계속 좀 모아놓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여기다 세금을 매겨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일까요?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불안정스럽다라고 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MB 대통령 때 그 정운찬 총리가 그 이익공유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의 정책이 아니고 일본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걸 베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들어갔다 요즘 다시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건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정책은 그 돈을 쓰게 만들어가는 게 정책이지 그 돈을 쓰게 하는 게 정책은 아니다. 쓰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역시 IMF 트라우마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IMF랑 한국이 맺은 조약 중에 기업의 부채비율 200%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큰일 났네. 그 당시에 400, 500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을 맞추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해서 지금 상장 기업 같은 건 100% 언더로 왔습니다. 9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 부채 비율만 이제 세계 평균 정도 온 거예요. 선진국 평균. 요거는 인정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쌓아놨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채 대비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요 정도 선이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는 거냐, 더 늘어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경제에 좋은 거는 아니다. 돈이 잠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의 부를 뺏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예? 비효율적으로 왜 돈을 버냐. 왜냐면 그 회사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 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은행에다 여윳돈을 2%로 운영하면 8%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항상 이걸 균형 있게 잘 가져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왔는데 추가로 늘어나면은 그걸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IMF 트라우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한 3세 경영으로 넘어오는 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근데 자본 승계를 앞두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돈이잖아요. 아버지 돈인데. 그런 또 논리가 나오네요. 아니, 아버지 돈이죠. 왜냐하면 IMF 때, 그때는 2세예요. 2세가 아버지가 1세대들이 돌아가시니까 나도 한번 늘려볼래 하고 2세들이 오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IMF 때 무너진 회사 보면은 거의 100%가 2세들이 확대 경영한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 대기는 뭐한데, 제가 보기에는 대우그룹 빼고선 다 2세 회사일 겁니다. 대우는. 그래서 이게 그게 나름 또 트라우마로 있어요.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3세가 됐는데 이제 지주회사나 이런 걸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지주회사가 되게 되면은, 옛날엔 투자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회사가 30개는 30개, 십시일반 걷어서 뭐 하나 사면 됐는데, 요게 우리나라의 대마불사, 재벌이 너무 크니까 지주회사를 가운데 만들고, 간에 상호 출자를 못하게 막아놓잖아요. 순환 출자, 상호 출자를 막아놓으니까, 투자가 돈은 각각을 더하고면 다 돈은 되는데, 이걸 투자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지금 현대차그룹 순환 출자 문제를 계속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해서 투자가 늘었다는 거야. 비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지주회사가 있고 오너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지주회사 밑에 사업자 회사도 쭉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옛날에는 내가 50% 내고 너네 5%씩 내. 그래서 모아서 뭘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5%씩 못 걷는 거예요. 얘 혼자 다 해야 돼요. 리스크를 얘 하나가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이게 성공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도전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거냐, 성공 확률이 떨어지면 내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네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자신이. 네. 자신이 없는 거를 누구 탓할 상황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것을 인정을 안 해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요즘 투자 많이 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공유경제 하는 회사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잘 IT 기업이죠. 누구예요? 1, 2, 3세 중에 다 1세들만 투자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과 권한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날려도 상관없거든. 왜? 내가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내가 거죠. 번 거니까. 네. 내가 번 거니까 망해도 나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네. 아마 이런 식의 아마 대담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텐데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러네요. 또 생각. 그래서 그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건강한 게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쭉 보면은요 상속 증여받은 회사 몇 개 안 돼요. 그 얘기를 우리 또 안 하는 거죠. 서로 간에 까놓고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창업자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하면 마지막에 한국 경제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됐는데 이게 재벌 경제를 계속 세대 교체되다 보니까 돈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지키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안 된다. 왜? 쌓아놓고 버티다 보면 곳간에 있는 거 빼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지금 기업 현장 가면 누가 기업인의 길을 살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있으면 죽는다는 거를 이제 왜냐하면 산업이 다 바뀌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신감 없는데 이제 조금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력 사업이 안 될 뿐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체적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조금 시도하는 게 보여요. 그 벤처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겁이 더 많아진다. 대충 몰라야지만. 그런데. 근데 참 한국 기업에 저는 아쉬운 게 그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아직은 규모는 작을 때 그럴 때 딱 그 인수해가지고 왜 미국처럼 그걸 키우면은 시간도 전략이 되고 비용도 전략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인수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네가 직접 바닥 수업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재벌이 커왔는데 이제는 안 되죠. 그렇죠. 재벌이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아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큰 대형 재벌계가 계절밥상, 올반 이런 게 기억나시죠? 한식 뷔페라고. 네네.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거 아세요? 장사 안 돼요.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팽창사였기 때문에. 지금 못 해요. 못하니까 잘하는 애들 걸 M&A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M&A가 한국 정서에서는 나쁜 거잖아요. 딴 사람은. 그건 적대적 M&A고 지금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우호적인 M&A고 윈윈이죠.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는 총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이거 우리 얘네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베껴버려. 우리가 갑질해서 이놈들 말라버려. 오히려 총수도 모르고 고위도 모르게 밑에서 하는 게 없고 그래놓고서 이거 고살시킨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혼나는 거죠. 이게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에서 기본 예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좀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게 자꾸 질문에 질문이 이어져가지고 끝이 안 나요. 대신 뭐 저는 이게 좀 내 용량이 좀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느낌인데 과찬이십니다. 저한테 많이 뺏기시는 것 같은 기력을 뺏기셔서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